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한일문화콘텐츠학과의 조규현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일본 한류의 문화사적 계보와 K컬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의 한류는 문화사라고 다룰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축적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나름의 그 흐름이 있다고 할까요? 나름의 그 계보라고 부를 만한 그 일정한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그 흐름을 보았을 때 현재 시점에서 일본 한류 속에 있는 그 K컬처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떠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본 한류의 문화사적 계보의 흐름 속에서 K컬처의 현재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그 일본 한류를 바라보는데 혼종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제 혼종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일본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일본 속에 이제 섞여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섞여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 한류의 그 문화사적 계보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문화 수용의 혼종화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 그러니까 K컬처가 일본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라고 하는 데에는 같은 혼종화라고 하더라도 문화 융합의 관점에서의 혼종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에서의 그 한류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어떠한 모습, 특히 이제 그 단순한 한류를 넘어서서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탈한류로서의 그런 그 가능성과 가치 같은 것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제 두 가지의 그 사진이 있는데요. 먼저 그 잘 아는 그 가수 보아가 이제 2002년에 일본에서 데뷔를 해서 2022년 5월 29일에 이제 일본 데뷔 20주년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날에 이제 프랑스 칸에서는 그 고레이다 감독의 영화 브로코에서 영화 브로코로 송강호 배우가 이제 그 배우상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일본의 한류와 관계되는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한쪽, 그러니까 이제 20년의 시간을 거쳐서 보아가 일본에서 2002년에 데뷔해서 그 20년에 거치는 그 시간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이제 그 콘서트장에서는 이제 많은 팬들이 정말 일본 한류의 개척자로서 그 보아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그 한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라고 하는 가수가 일본에 데뷔해서 말하자면 일본 속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착해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제 한국 가수가 일본에서 성공하는 것으로서의 일본 한류, 그리고 그것이 20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그 20년이 지난 같은 날에 벌어진 또 하나의 일본과 관련된 한류에서는 일본 감독과 한국 배우가 함께 작업을 해서 그것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수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한국과 일본이 협업을 해서 글로벌화 되어가는 이제 그러한 일본 한류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일본 한류의 특징을 살펴봤을 때, 그 초기에는 일본 사회가 한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의 콘텐츠와 문화를 이해해가는, 그러니까 보아라는 가수를 통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수와 그리고 그의 노래와 그리고 그 가수를 통해서 알게 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한국을 이해하는 문화 수용의 혼종화라고 한다면, 현재는 그 브로커 영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어떤 생각,
뭐 그런 작업 혹은 그런 감각들이 융합이 되어져서 새로운 콘텐츠와 문화를 만드는 그 협업을 통한 크리에이티브를 전제로 한 혼종화의 성격이 좀 더 중시되는,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그 일본 한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혼종화의 속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뭔가 그 초창기와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는 좀 이질적인 그런 어떤 두 가지의 혼종화의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주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그 일본 한류의 이제 문화사적 계보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일본 한류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르게 뭐 다 나라마다 독특한 그 한류의 어떤 특수성이 있겠지만 일본 한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한류는 N차 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라고 하는 그 단계마다 몇 차 붐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 N차 붐이라고 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거슬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거슬러 오는 약 20여 년간의 시간 동안에 한일 관계는 항상 요동치고 항상 불안정하고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일본 안에서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몇 번의 단계를 거치면서 현재에 거슬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몇 차 붐이라고 하는 N차 붐과 한일 관계라고 하는 정치적 그 관계성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2004년에 1차 한류 붐으로 겨울 연가가 있었고, 그리고 2차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소녀시대의 일본 상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경에는 3차 한류라고 해서 이제 SNS 세대의 소녀들이 치즈 닭갈비를 먹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이제 그런 SNS 한류가 있었고, 그리고 4차 한류, 그러니까 최근에 2020년에 4차 한류는 OTT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한 다시 한번 아주 커다란 한국 드라마 붐이 있었다.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한국 드라마 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일련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N차 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붐이 그때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회 혹은 일본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일본에서의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났고 굉장히 커다란 사회 이슈로서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붐으로서 일어나서 언젠가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한류 현상을 바라본 것이 그 몇 차 붐이다, N차 붐으로 부는 일본 어떤 사회의 인식이다, 뭐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속성을 갖지 않고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이제 다시 사라지는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있었고,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그 일본 한류를 이제 바라보는 그 연구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N차 붐 한일 관계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크게 일본 한류를 바라보는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단계별마다 그 유행하는 어떤 장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과 연계돼서 일어나는 일본 내 수용 양상의 특징에 주목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있는 동안에 한편으로 이제 반작용 한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일본에서 일어나는 한류를 싫어하고 뭐 혐오하고 혹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본의 우경화라든지 반한 감정이라든지 혐한 콘텐츠와 같은 그런 반작용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지속되어져 있어 왔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라고 하는 것은 민간 교류라든지 더 나아가서 문화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일본을 이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이끌어낼 수 있을까? 즉 한국과 일본에서의 한류라고 하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역사적 그늘에 기인한 이제 부정적인 한일 관계 속에서도 한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지속되어져 온 그 문화적인 것의 역할의 의의와 가능성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일본 한류를 바라보는 그 연구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가치이고 지향하는 바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일본 한류라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라고 하는 정치적 외교적 맥락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 사진을 많이 아주 오래되긴 했지만 많이 봤을 텐데요. 말 그대로 일본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겨울연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겨울연가 붐이 있었고, 이제 다시 말하면 뭐 겨울연가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용사마 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용사마 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 사건, 즉 일본에서 최초로 일본 여성들이 뭐 집단적으로 아시아 남성에게 열광한 첫 번째 사례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겨울연가가 있는 한국의 남이섬이라든지 뭐 춘천이라든지 서울이라고 하는 그 콘텐츠가 있는 장소를 집단으로 여행하는 이제 그러한 독특한 현상.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문화산업, 문화 콘텐츠 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특히 중년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정말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건이고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겨울연가 붐이 있었던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일본 사회가 이런 첫 번째 한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그 사회 인식이 있었을 텐데요. 여기에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이제 일본에서의 그 이제 한류가 일어났다. 특히 이제 겨울연가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애보 혹은 그 순수한 그 영화 사랑을 보면서 일본인이 입고 있었던 향수, 그러니까 노스텔지어를 발견하는 그런 감각으로 겨울연가를 향유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순수한 어떤 그런 모습, 순수한 일본인이 있었던 그런 정서를 이제 겨울연가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겨울연가라고 하는 드라마를 바라보는 일본 사회는 이제 포스트 모던한 사회고, 그리고 그 한국의 겨울연가는 결국은 포스트 모던한 일본 사회가 바라보는 모던한 사회다. 그러니까 좀 더 일본이 좀 더 진화된, 진보된 나라에서 과거에 약간 있었던 것 같은, 일본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친근하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뭐 나쁜 의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옛날의 일본을 보고자 하는 감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겨울연가 붐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여줬던 한국 배우들의 그런 예의 바른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유교적이고 그런 이제 조금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더 이제 부각돼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멋있는 배우와 그리고 콘텐츠 자체의 수준이 뭐 그렇다고 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재미있는 그래서 너무 매료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콘텐츠 자체의 가치, 배우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 너머에는 뭔가 일본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이제 그러한 인식으로 그거를 바라보는 당시에 팬들도 그렇고 일본 사회가 그래서 겨울연가 붐이라고 하는 용사마 붐이 그래서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용사마 붐, 뭐 겨울연가 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식적으로 보면 뭐 그것이 완전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도시적으로 보면 왠지 겨울연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회에서 조금 나이가 있는 그런 중년 여성들만 좋아할 것만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최초의 한류로서의 일본 한류로서의 겨울연가가 갖고 있는 의미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겨울연가를 바라봤을까? 어떤 인식으로 바라봤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은 일본이 좀 더 앞서 있는 나라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인식이 전제가 있는 거죠.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탈아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문명적 계층 질서에서 서양에 가깝고 그렇게 서양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근대화를 먼저 했고 식민지 지배도 할 수 있었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러한 일본이 이제 서양은 높게 보지만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 뭐 조선이라든지 아시아는 좀 멸시해서 바라보는 이제 그러한 인식이 일본 안에서의 그 탈아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양과 그다음에 아시아라고 하는 한국, 조선을 이제 역학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건데 결국은 이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결국은 뭐 경제적인 그 관계에서 압도적인 힘이 높았던 일본이 그런 우월의식 속에서 포스트 식민주의의 관점이 기본적으로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앞서 있는 일본, 강한 일본이 진화된 일본이 더 앞서 있는 일본이 우월한 일본이 결국은 좀 더 뒤처져 있는 한국을 바라볼 때 그러한 향수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겨울연가라고 하는 거를 일본 사회가 그렇게 인식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트 모던한 사회를 전제로 한 일본의 시선이 결국은 향수, 노스텔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걸로 이러한 인식을 이제 배경에 두고 일본에서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났는데요. 그러면 이게 점진적으로 뭐 완화되거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 타파되거나 이제 그러한 이제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2차 한류 붐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K-팝이라고 하는 장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었던 보아라든지 동방신기라든지 이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겨울연가라고 하는 드라마에 이어서 이제 K-팝이라고 하는 한류를 새롭게 만들어냈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아까 보아의 그 2002년 데뷔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K-팝이라고 하는 K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확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아라고 하는 유능한 가수, 동방신기라고 하는 유능한 가수가 최대한 J-팝이라고 하는 일본 현지의 가요의 로컬라이즈한 형태로 인기를 얻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K-팝이라고도 말하기 모호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일본에 진출했고 그 이후부터 뭐 소녀시대라든지 이제 K-팝스러움이 이제 K-팝 아이덴티티가 점진적으로 2010년대부터 이제 진입하게 되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한류는 이제 보통 2010년을 기준으로 보는데 대표적으로 카라와 소녀시대가 일본에서 데뷔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카라 같은 경우는 좀 더 현지화라고 한다면 이제 소녀시대는 조금 더 글로벌 활동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카라는 좀 친근함 그리고 소녀시대 같은 경우는 좀 동경의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현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1차 한류의 맥락에서 봤을 때 2차 한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는 이제 좀 나이가 많은 노년층의 여성들만의 문화가 그들만의 서브컬처가 일본 한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동방신기라고 하는 가수가 일본에서 완전히 인기를 얻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20, 30대 여성 팬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방신기를 통해서 세대 간의 갭이 이제 허물어지게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소녀시대의 노래 속에서 한국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짝반짝이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뭐 그런 이제 한국 가사들이 적절하게 이제 가미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한국어 자체도 이제 일본어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어도 이제 가미된다거나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팬들이 한국어로 이제 그들의 이름을 불러준다거나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생겨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세대와 언어가 점진적으로 K 2차 한류를 통해서 좀 더 일본 속에 진입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빅뱅이라든지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2NE1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한국 가수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막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동세대 한국인을 이제 카코이, 아코가레 그러니까 멋있고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케이팝을 통해서 일본의 이제 같은 동세대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2차 한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한류라고 하는 현상은 한일 관계와 괴리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2012년에 이제 전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독도에 방문하고 뭐 천황 사과 발언이라든지 이제 거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당시 아베 수상의 이제 뭐 강한 우경화 드라이브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 관계 속에서 이제 아주 첨예한 한일 관계의 그런 이슈들이 이제 다시 촉발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한류 때문에 많은 한국 가수들이 일본의 방송에 나온다든지 혹은 이제 일본의 연말 방송으로 가장 이제 대표되는 NHK 홍백가합전에도 한국 가수들이 많이 출전했었는데 이제 이런 한일 관계 속에서 이제 홍백가합전에도 여기 이제 신문 기사에도 있는 것처럼 한류 제로 그러니까 한류가 이제 없어지게 됐다. 홍백가합전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그 한류라고 하는 것이 한일 관계랑 연결이 되면서 TV라고 하는 매체에 주로 출연을 해야 되는데 TV에 출연할 수 없는 현상이 생겨나면서 적어도 겉으로 보여지는 데에서는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좀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자취를 감추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현상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텔레비 너머의 내적으로는 여전히 한류는 지속되었지만 표면적으로는 한류는 단절된 것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의 한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BTS가 뭐 SNS를 통해서 팬들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처럼 일본에 있어서의 한류라고 하는 것도 1차, 2차와 3차, 4차를 좀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1차, 2차는 기본적으로 TV 매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이 메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일 관계의 영향을 좀 더 세게 받는, 좀 더 밀접하게 그 영향을 받으면서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이 1차, 2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3차, 4차의 한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TV에 출연하지 않아도 이미 인터넷 세계에서 그러니까 뉴미디어라고 하는 매체, 즉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틱톡, 트위터, 뭐 다양한 뭐 이제 그런 팬덤 플랫폼 등 같은 것들이 그런 뉴미디어의 다양화를 통해서 팬들 그러니까 한류를 좋아하는 향유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활동, 그들이 확산하고 재생산하고 또 공유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비로소 한류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고 영향력이 커져서 표면 위에 나타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일 관계랑 상관없이 이제 뉴미디어, SNS상에서 한류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의 그 3차 한류라고 하는 것은 10대, 20대 여성, 그러니까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 세대가 이제 아주 그 일본 3차 한류를 일으켜 다시 불을 지푸는 불을 다시 키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들은 이제 바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SNS 통해서 K-팝, 먹방, 뷰티라든지 다양한 한류 정보를 습득하고 그리고 뉴미디어는 이제 쌍방향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확장을 바탕으로 인기가 이제 한류가 다시 커지는 그래서 이러한 팬 중심으로 형성된 유행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다시
TV에서 이거를 다루지 않게 되고 이거를 간과할 수 없는 현상까지 생기면서 바로 아래에서부터 한류가 올라오게 되는,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SNS 세대로서의 10대, 20대 여성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젊은 그 10대, 20대 여성들이 이제 K-팝이라든지 이런 이제 한류의 이제 주체로 한류 향유층으로서 다시 이제 크게 주인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또 한 가지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그 콘텐츠만이 아니라 그 K-팝 아이돌들의 문화로서의 패션과 뷰티와 같은 문화들, 그러한 문화들이 이제 굉장히 더 친숙하고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시부야에 있는 그 이치마루큐라고 하는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여성 쇼핑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이제 여기가 이제 간판이 되는 이제 여기가 아주 중요한 그 광고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도 이제 K-팝 가수들이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2018년에는 블랙핑크와 시부야 이치마루케 팝업 스토어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다리는 그런 행렬이 보이면서 그게 다시 일본에서 다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한류 패션과 뷰티의 인기가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도 확산이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팝이라는 콘텐츠를 넘어서 이제 3차 한류에서는 패션과 뷰티라는 좀 더 일상 속에서의 문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까지 K-컬처, 한국 그 K-팝을 기반으로 한 K-컬처가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SNS를 통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한류 콘텐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제 취향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차 한류에서는 결국 SNS를 기반으로 취향 공동체가 생겨나고,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좋아하는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콘텐츠만이 아니라 패션이나 뷰티와 같은 이제 보다 K-팝을 기반으로 한 보다 폭넓은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이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SNS로 즐기게 되면서 이제 그 공적으로 보여지는 한일 관계에 대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 취향을 즐기는, 취향 공동체가 함께 그냥 그대로 즐기는,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트랜스내셔널한 시점에서 한류를 즐기는 현상들이 이제 3차 한류 향유층들의 이제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3차 한류의 그 향유층이라고 하는 것은 10대, 20대의 그 유행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 젊은 여성들이 즐기는 그런 그 유행이 이제 발신되는 장소로서의 시부야 하라주쿠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일본 패션의 중심가로서 거기서 유행의 발신지였다고 한다면, 결국은 10대, 20대들이 이제 그 한류라고 하는 현상을, 한류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결국은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코리아타운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신오쿠보라고 하는 도쿄에 있는 신오쿠보와 같이 한류라고 하는 것은 도쿄의 메인이 되는, 그러니까 유행의 발신지가 되는 하라주쿠 시부야가 아닌 그 옆에 있는 신오쿠보에서 즐기는 거였는데, 이제 그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이 한류를 좋아하게 되니까 그 유행의 발신이 되는 하라주쿠 시부야라고 하는 일본의 어떤 유행의 발신지,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중심적인 문화가 발신되는 그 장소,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중심적인 장소에 한류가 진입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본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그 젊은 여성들이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일본 한류를 일으켰고, 그것은 단순히 일본 한류를 일으켰다, 유행을 시켰다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유행의 발신지라고 할 수 있는 시부야라든지 하라주쿠와 같은 곳에 결과적으로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진입해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 한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류와는 좀 다소 거리가 먼 이제 중장년 남성들이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이태원 클라스와 같은 이제 한국 드라마, 한류 드라마를 즐기면서 그게 폭발적으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드라마를 다시 보게 되는 일본의 그런 남성들, 그리고 뭐 좀 더 폭넓은 세대가 한국 드라마를 아주 적극적으로 즐기게 되는 것이 이제 특징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한류라고 하면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조금 이제 그 한국 로맨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올드한 이제 그러한 이미지가 이제 원래 조금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그 이후에 다양한 드라마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넷플릭스와 OTT를 통해서 보게 된, 새롭게 접하게 된 그 한국 드라마는 말 그대로 글로벌 플랫폼 속에서 있는 한국의 어떤 아주 지금 트렌드한 한국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남성들도 이제 뭐 미국 영화라든지 다양한 세계의 콘텐츠, 그리고 트렌드 콘텐츠로서 한국 드라마를 이제 즐기게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 연가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한류 드라마가 아닌 이제 한국 드라마라고 하는 이제 좀 더 아주 트렌드한 그런 드라마로서 인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4차 한류에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러한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그걸 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잘 즐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본 그 콘텐츠의 너머에 있는 다양한 한국 문화와 같은 것들을 이제 뭐 SNS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또 이런 그 콘텐츠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지면서, 그걸 통해서 다양한 또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과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한류 콘텐츠가 한국 문화로서 다양하게 즐기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여성만이 아니라 폭넓은 세대, 남성들에게서도 보여지는 것이 이 4차 한류 시기의 특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일본 한류의 이제 문화사적인 그런 계보를 개괄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 일본 한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쭉 온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1차라고 하는 1차, 2차, 3차라고 하는 N차 붐이 있었고, 거기에는 일정 부분 한일 관계의 어떤 맥락 속에서 한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1차 한류에서는 겨울 연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일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류를 바라보는 인식, 사회적인 인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2차 한류 붐에서는 K-팝을 기반으로 좀 더 젊은 층으로 이제 확장이 된다거나, 그리고 3차 한류에서는 좀 더 어린 여성들이 뉴미디어를 통해서 그 문화를 즐기게 되고, 그 연장선에서 한류가 좀 더 일본의 어떤 유행의 발신지가 될 만한 좀 더 중앙적인 장소로 진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4차 한류에서는 여성만이 아니라 폭넓은 세대 남성까지 확장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한류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한일 관계는 항상 있어 왔고, 그 속에서 점진적으로 향유층을 확장시켜 가면서 그 향유층들이 한국의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의 콘텐츠와 그리고 그 너머의 문화를 이해해가는 문화를 이제 수용하는 형태로
한류와 접하는 그런 혼종화의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좀 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의식인데요. 자, 그러면 이 일본 사회 속에서의 K컬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이제 일본에서의 4차 한류 이후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것, 주목할 만한 것은 더 이상 일본 사회가 한류를 뭐 몇 차 한류다 이렇게 부르지 않게 되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4차까지 불렀는데 이제 더 이상 몇 차라고 부르지 않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일본 사회에서도 한류를 바라보는 인식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즉 한류가 이제 이슈성을 넘어서서 좀 더 일본 안에서 가까워진, 그러니까 특수하지 않은 보편적인 문화라고 받아들여지는 일본 사회의 한류 인식의 변화가 더 이상 몇 차 한류라고 부르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점에서 그 자체, 더 이상 한류를 몇 차라고 부르지 않는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일본 한류의 그 문화사의 그 20년, 여년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더 이상 몇 차 한류라고 부르지 않는 그 맥락 속에서 그러면 이제 K컬처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더 아까 봤었던 문화를 수용한다기보다는 한국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융합이 되어져서 뭔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그러한 특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크리에이티브한 성격이 좀 더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지금 젊은 세대, 일본의 뭐 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태어날 때부터 혹은 자기가 그냥 문화를 즐길 때부터 이미 K컬처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가까운 K컬처 세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섞어서 새로운 문화를 즐기는 성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있는 뭐 아라서와 데스를 합쳐서 아라서 데스라든지, 조금 맵다를 조금 맵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국어와 일본을 혼용해서 쓰는 그러한 놀이 문화죠.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저항감 없이 혹은 그런 걸 굉장히 아주 즐거운 문화로서 즐기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과 한국의 그런 뭐 언어사라고 할까요? 언어학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한일 믹서가 생겨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 뉴미디어와 그 다음에 K-팝의 글로벌적인 속성이 연계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K-팝에는 이제 뭐 트와이스라든지 뭐 여러 이제 지금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아이돌 그룹들 혹은 여러 가지 뭐 오디션 방송들, 여기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member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것은 그냥 어떤 방송만이 아니라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아주 흔히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Z세대에게는 이러한 자신들이 좋아하는 뭐 K-팝 아이돌을 통해서 한일 간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항상 일상적으로 친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한일 믹스어 형태로 유행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는 뭔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그냥 향유한다. 그러니까 뭐 패션을 향유한다. 그러니까 K컬처를 쉐어한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과 일본을 섞어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즐긴다. 그러니까 한일 믹서를 쉐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거야를 진짜 소레나라고 말하고, 귀엽다를 귀엽다고 키오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런 것이 뭐 라인과 같은 그런 SNS에서 이제 그 이모티콘으로 이제 쓰여진다라든지, 즉 K컬처 세대로서의 일본 Z 세대는 다시 말해서 한국과 일본의 뭐 언어든
혹은 다른 무엇인 것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문화를 만들면서 즐기는 것이 비교적 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K-팝 아이돌이 한국과 일본의 멤버로 만들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그냥 일반 대중들, 젊은 친구들이 K와 J를 합쳐서 새로운 문화, 크리에이티브한 문화를 만들고 스탬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결코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대가 바로 K컬처 세대로서의 일본 Z세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대표 문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NHK 홍백 가합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연말 가요제, 뭐 국민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1951년에 시작돼서 2023년에는 제73회를 맞이한 만큼 정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TV를 가지고 즐겨왔었던 그 오랜 기간 동안 일본 사람들의 대중문화의 매체로서 TV 문화가 있는 일본에서 NHK 홍백 가합전은 모든 일본인이 한 해를 마무리한 만큼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아주 중요한 방송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송의 2022년에 홍백 가합전에서는 그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고 다시 리뉴얼된 2022년 홍백 가합전에 이제 K-팝이 좀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진다. 근데 여기서도 K-팝이 단순히 K-팝이 아니라 일본과 또 관련된 K-팝의 속성을 가지면서 홍백 가합전에 등장하게 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K-팝 걸그룹 세 팀, 뭐 르세라핌, 아이브, 트와이스 모두 일본인 멤버가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JO1과 리주와 같은 그런 아이돌들도 모두 일본인이긴 하지만 둘 다 K-팝 시스템에 의해서 제작된 그런 아이돌이라고 하는 점에서 모두 K-팝과 관련된 가수가 5팀이나 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그 홍백 가합전의 컨셉이 다 함께 쉐어, 민나데 쉐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홍백 가합전은 더 이상 TV에 한정하지 않고 SNS를 통해서 모두 다 그런 이 홍백 가합전을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혹은 틱톡을 통해서 이제 쉐어해서 확장시키자. 그러니까 좀 더 젊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어떤 포부를 이제 담은 것이 다 함께 쉐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TV 중심의 홍백 가합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이제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그러한 속성, 그러니까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게 K-팝이고 K-팝 팬덤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K-컬처 세대인 Z세대의 참여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는 K-팝 가수들이 홍백 가합전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그러한 다 함께 쉐어의 토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홍백 일본의 대표적인 연말 방송, 그러니까 정말 그 오랜 기간 70여 년을 이어온 그 홍백 가합전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에는 결국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에는 그것을 이끌어줄 인플루언서와 같은 역할을 해줄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바로 그 K컬처 세대, K팝에 친숙한 Z세대가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젊은 세대가 그런 것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K-팝과 연계된 가수들이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점에서는 일본의 젊은 세대인 K-컬처 세대가 그 주류, 정말 말 그대로 주류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는 홍백 가합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 Z세대가 있고 그 연장선에 K-팝이 존재한다. 그렇게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 K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 이벤트인 홍백 가합전의 혁신을 일으키는데 혁신을 유발하는데 K가 결과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홍백 가합전과 같은
전통 있는 일본 문화 이벤트의 혁신에 K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융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홍백가합전의 문화 이벤트에 K라고 하는 콘텐츠가 융합적으로 연계되고, 그리고 그 일본의 K컬처 세대로서 일본 Z세대가 바로 일본 J컬처라고 할 수 있는 홍백가함전과 그 다양한 그런 그 K-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그런 뉴미디어의 문화들이 융합되는데 일본 Z세대가 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도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만큼 일본에서 대표적인 문화 이벤트에도 이제 그 K 콘텐츠가 이제 밀접한 관련이 되어져 있을 만큼 K 컬처는 일본 속에 아주 깊이 들어가서 융합되어져 있는 속성이 보여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일본 사회에는 이미 한류가 상당히 보편화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계층들이 즐기는 문화다, 젊은 세대다, 여성이다, 뭐 그런 점이 좀 더 크다고 한다면 이제 N차 한류라고 더 이상 4차 한류 뭐 그런 거를 더 이상 부르지 않는 현재는 훨씬 더 좀 더 친숙한, 훨씬 더 가까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 그러한 새로운 보편화되어가는 일본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향유층이 바로 중장년 남성들이 한류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그 자체가 의미가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장년 남성이 한류에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류 사회 문화 혹은 사회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중장년 남성들일 텐데요. 그들이 K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러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 새로운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제신문, 주로 이제 중장년 남성들이 이제 많이 보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K 콘텐츠의 세계적인 성공이 이제 거듭되자 일본의 여러 비즈니스 신문이나 잡지가 K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의 배경을 조명하는 특집 기사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을 압도하는 한국 콘텐츠의 부동의 인기 배경, 그거는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라든지, 한국 콘텐츠는 어떻게 세계를 석권했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과 같이 K 콘텐츠가 글로벌화하는 거에 성공하는 데에는 이미 90년대부터 한국 대중문화의 형성기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된 것이 배경이 되었다.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한류를 본다, 안 본다를 넘어서서 한류라고 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그 한국 사회 문화의 그런 K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그 K 콘텐츠가 형성되는 그 구조적 특징,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특징들을 주목하자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아주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일본의 대표적인 그 남성 아이돌 그룹인 그 자니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어난 아주 오랜 기간 자행된 성추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와 같은 이제 그런 걸로 연결이 되는데, 결국은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병폐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혹은 그런 것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 대비가 되는 것으로 한국에는 있고 일본 콘텐츠에는 없는, 그러니까 일본 콘텐츠에는 없는 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본의 뭐 경제계라든지 일본의 중장년이라든지 일본의 산업계가 결국은 그러한 관점에서 일본에 없는 것을 한국에서 찾는 그러한 시각이 굉장히 강조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일본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K 콘텐츠가 성공하는 성립의 배경만이 아니라 그 콘텐츠를 통해 보이는 일본의 그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 콘텐츠, 뭐 K 콘텐츠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일본 사회
시스템, 사회문화 시스템의 뭔가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바라보는 시각,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 그 시각이 이제 일본 중장년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 K 콘텐츠,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한국 사회를 이제 한국의 한류라고 하는 현상을 보편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겠습니다. 2022년 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시행한 그 해외 한류 실태 조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일본인이 선호하는 문화 콘텐츠별 인기 국가에서 보면 뭐 드라마, 예능,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게임, 패션, 뷰티, 음식과 같이 다양한 장르에서 미국이 1위이고 그리고 2위가 거의 한국인 경우가 많다. 뷰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이 1위이고 뭐 이제 그렇긴 하지만 또 미국보다 뭐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좀 뒤지는 거가 있다 하더라도 흥미로운 것은 1위와 2위를 미국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아시안 국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선호하는 나라가 문화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나라, 문화 콘텐츠 인기가 있는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같은 아시아권 국가, 그러니까 문화적 근접성 측면에서 보면 일본 사회에서 봤을 때 미국보다는 좀 더 친숙한, 그러면서 친숙하면서도 글로벌 보편성을 가진 문화로서 미국을 대체할 만한, 혹은 미국은 미국은 매력적이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좀 멀리 느껴지지 않는 친숙함이 느껴지는, 미국을 대체할 만한 문화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일본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현상은 반대로 말하면 과거 한국에서 90년대, 2000년대에 걸쳐서 한국에서 일본 문화, 그러니까 J컬처가 아주 크게 유행하고 J컬처를 동경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와 매우 흡사한, 그러니까 미국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일본 문화로서의 J컬처가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존재했는데 그와의 흡사한 형태로 반대의 관점에서 2020년대에는 일본이 K컬처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생겼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K와 J가 약 20여 년의 시간을 두고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생겨났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주류 문화에서 K컬처가 어떻게 연결되고 융합되느냐. 자, 보편적인 문화로서 미국 못지않은 한국 문화가 받아들여지는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일본에서 그 주류 문화에서도 이제는 K컬처라고 하는 것을 낮게 보지 않고 이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인식이 생겨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즉 K컬처를 주류 문화에서 새로운 영감의 대상,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도쿄에 긴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긴자는 일본 최초의 근대화 거리로서 서양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일본의 그 트렌드와 유행을 선도해 온 럭셔리 쇼핑 1번가라고 하는 명성을 가진 거리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명품 거리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장소성, 역사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비싼 땅인 긴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양의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그런 역사성을 바탕으로 일본의 그걸 받아들여서 일본의 어떤 새로운 유행, 일본의 트렌드를 발신하는 장소로서 있었기 때문에 긴자는 문화를 선도하는 장소다. 이렇게 럭셔리 쇼핑 1번가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장소가 되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2017년쯤에 생겨난 복합 쇼핑몰 긴자식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긴자식스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문화와 아트를 체험하는 새로운 백화점, 새로운 복합
상업시설로서 뉴 럭셔리를 컨셉으로 한 상업시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긴자식스가 2023년 뭐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23년 가을에 매거진 그 긴자식스의 독자적인 매거진에서 처음으로 서울을 다루게 됐습니다. 주제가 서울, 도쿄 긴자, 긴자식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문화를 선도하는 장소고, 그리고 그 긴자에서도 또 긴자에서도 새로운 문화를 지향하는 그러한 긴자식스라고 하는 상업시설이 이제 도쿄 혹은 서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장소를 함께 바라보기 시작했다. 즉 부제가 오픈 버더스 에디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행 이상으로 이어져 온 한일 문화의 현주소와 도시 문화를 새로이 발견한다. 그러니까 일본 주류 문화를 대표하는 거리 긴자의 상징적인 긴자식스가 K컬처와 서울의 문화를 본격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여기 있는 그림처럼 도쿄와 서울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도시 문화의 미래라든지 스토어, 아트, 음식 혹은 향기, 그리고 밤 거리, 영상, 팝업 스토어까지 다양한 그 문화의 카테고리들을 도쿄와 서울을 대비하면서 각 도시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인 매력과 가치를 아주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상호 이해하는 그러한 이제 시점으로 도쿄와 서울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긴자식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백화점에서 시작된 복합 상업시설인데 긴자식스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 럭셔리라고 해서 이제 아트와 그다음에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복합 상업시설인데 이 긴자식스가 한국에 있는 더 현대 서울이라고 하는 장소를 매우 흥미롭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흥미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존경심을 가지고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더 현대 서울을 긴자식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긴자식스가 이야기하는 긴자식스가 자신들이 바라보는 도쿄의 성숙한 문화가 있다면 그 도쿄의 성숙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긴자식스가 더 현대 서울의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설을 상징하는 것이 팝업의 존재다. 이러한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은 종종 육중하고 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인데 그 중에는 단순한 그냥 숍의 집합제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더 현대 서울은 항상 신진대사를 반복하는 아주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수법이 팝업이라고 하는 수법으로 이제 아주 왕성하게 활동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즉, 더 현대 서울이라는 이름의 인프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더 현대 서울의 팝업의 그 에너지가 마치 서울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자식스가 더 현대 서울의 팝업을 그냥 단순한 마케팅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케팅을 넘어서 정말 뭔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서울의 에너지를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긴자식스가 뭔가 더 현대 서울의 더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얻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긴자식스 같은 경우는 이 백화점의 긴자식스 같은 경우는 퍼블릭 아트, 그러니까 여기 전체의 그 퍼블릭 아트가 이제 메인 어떤 공간이라고 어떤 그런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퍼블릭 아트가 작가가 하고 있는 그 브랜드를 팝업을 함께 한다라든지 뭐 그러면서 결국은 긴자식스가 미처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더 현대 서울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영감을 기획의 영감을 얻는다든지 이것은 결국은 서울과 도쿄가 그리고
뭐 이제 뭐 긴자식스와 더 현대서울이 결국은 서로 다른 장점, 서로 다른 그 문화의 매력을 가지고 서로에게 영감을 이제 얻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자가 이러한 긴자라고 하는 도시가 프라이드를 갖게 되는 것에서는 도쿄 안에서도 어디보다도 먼저 서양의 문화를 유연하게 만들면서 도쿄만의 그리고 긴자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긴자의 문화가 앞으로 더 성숙해 가는데 이제는 서양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서울, K컬처와 같은 것들도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일본의 도쿄가 서양과 서울을 이제 동시대성에서 바라보는 관점,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개개인이 아니라 이제 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일본의 어떤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그러한 장소가 서양과 도쿄와 서울을 동시대성으로 바라보는 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일본 라이프 스타일의 이제 대표적으로 뽀빠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뽀빠이는 어떻게 보면 긴자식스와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긴자식스와 같은, 긴자와 같은 곳을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서가는 서양의 문화, 특히 미국의 이제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 패션과 같은 것들을 어디보다도 먼저 이제 일본에 소개하고, 그리고 일본만의 스타일의 어떤 그런 것들 만드는 그런 이제 잡지로서 아주 명망이 높은 잡지가 바로 뽀빠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 뽀빠이는 매거진 for City Boys라고 하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즐거운 도시 생활을 꿈꾸는 남자들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 패션, 문화, 여행, 음식 등을 주로 다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23년에, 그러니까 지난 여름이게 되겠네요. 지난 여름에 도쿄의 서점에 갔는데 이 잡지 코너에서 한국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여행을 이제 많이 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떴던 게 바로 이 뽀빠이라고 하는 잡지가 처음으로 서울을 다뤘다. 특히 이제 서울 시티 가이드라고 하는 특집으로 이 뽀빠이라고 하는 이 오랜 역사를 가진 잡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을 다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거는 동아일보 칼럼에서 박찬용 그 에디터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제 기고의 글을 썼는데요. 이제 본인은 일본 패션 잡지 뽀빠이 7호가 나오기를 매우 기다렸다. 이 잡지는 매달 큰 특집이 있는데 이번 호는 서울 특집이었다. 자기는 이 서점을 2023년 7월의 뽀빠이의 서울 특집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일본의 수많은 잡지 중에서도 이 뽀빠이라고 하는 매체는 세련된 부분에서 세계적인 인지도와 권위가 있다. 즉 뽀빠이가 무엇을 어떻게 소개했다라는 사실이 각국의 디자이너나 에디터에게 회제된다. 나는 주제 선정이나 소재의 시각화 면에서 2010년대 세계 라이프 스타일 잡지의 가장 중요한 매체 중 하나가 뽀빠이라고 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세련됨이라든지 어떤 세계적인 권위라든지 이런 업계에서 이런 분야에서 봤을 때 남성 라이프 스타일 패션 잡지에서 어디보다도 세련되고 앞서간다라고 일컬어진 그 뽀빠이가 이제 비로소 서울 특집이라고 하는 걸 다루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제 뽀빠이라고 하는 잡지가 서울 K컬처라고 하는 장소를 이제 어디보다도 세련된 그리고 멋진 뭐 이제 그런 장소로 바라보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울과 K컬처를 또 다른 높은 수준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서울의 각 지역이나 도쿄의 유사한 장소를 대비시키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핫플레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의 패션이나 영화 같은 K컬처를 한층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장소들을 다루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어떤 핫플레이스와 같은 조금 더 심도 있는 K컬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2박 3일 일정의 서울 여행 가이드의 상당한 비중이
그런 트렌디한 장소만이 아니라 뽀빠이의 관점에서 큐레이션한 서울의 일상, 로컬, 그리고 한글이나 전통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가 매우 많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있는 이제 공원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많이 우리 이제 너무 익숙하지만 일본에서는 좀 보기 힘든가 봐요. 공원 운동기구라든지 공원에서 우리가 이제 놀이터에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한강 라면만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먹는 컵라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포장마차 문화를 체험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로컬의 느낌이 딱 좋다라고 말하는 중앙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날은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아침밥을 먹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이 뽀빠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멋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글 그리고 전통 문화 같은 것들을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행의 추억을 한글을 수놓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이태원에 있는 국일사에서 뭐 한글 어떤 네임택을 만든다든지 뭐 자기가 알고 있는 백팩에 이제 뭐 한글을 새긴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한글로서 서울 여행을 왔으니까 한글로서 기념을 남기자라든지 그리고 거리에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뭐 그 돌 하루방이 이제 흥미롭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돌 하루방 같은 것들이 뭐 어떤 그런 패키지에서 보인다든지 아니면 청계천에 놓여 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말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백자, 숟가락, 소반이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우리 생활용품이지만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것들에서의 그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쁜 프린팅 티셔츠를 입고 뭐 이제 써 있는 한글 써 있는 그 티셔츠를 입고 귀국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 로컬 문화 같은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일본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잡지가 K컬처를 아주 주목하고 있는데 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뽀빠이라고 하는 잡지의 원래 시작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동부의 아이비리그 패션 등을 동시대의 시점에서 일본에 소개하고 새롭게 정의하면서 그 서양의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아주 세련되고 앞서 있는 그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일본에 소개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본만의 어떤 고유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뽀빠이의 역할이었는데 이제 그 세련된 도시 라이프 스타일의 연장선에 조금 전에 봤었던 지극히 일반적인 서울의 일상, 로컬, 그리고 전통, 더 나아가서 한글 그 자체도 거기에도 아주 세련됨이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뽀빠이와 같은 잡지가 문화를 선도하려고 하는 그 잡지가 미국, 일본, 한국을 동시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K컬처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국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일본이 나아가야 할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유행을 선도할까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한국이라고 하는 K컬처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영감을 얻는 장소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새로운 어떤 문화 융합의 현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N차 한류라고 부르지 않는 뭐 지금의 어떤 그 K컬처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화 융합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본 Z세대는 K컬처다. 그러니까 한국어와 일본어를 믹스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즐긴다. 그리고 일본의 대표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대표 일본 국민의 문화 이벤트인 것들이 이제 K 콘텐츠랑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혁신을 이제 나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그만큼 홍백 가합점과 같은 것들이 K 콘텐츠를 받아들일 만큼 이제 일본에서의 한류는 아주 보편화되어져 있고 그 보편화된 문화에 가장 밀접한 중장년 남성들이 이제 일본 사회의 문제라든지 일본 사회의 개선이라든지 일본 사회에 나아갈 것에 있어서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미국 못지않게
혹은 서양 못지않게 한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시야가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주류 문화가 이제 K컬처와 연결되고 융합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지금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 보여지게 될 새로운 문화 융합이 혼종하다. 즉 한일 간의 문화 융합이 이제 한일 간의 문화 융합이 그냥 한국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와 문화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를 전제로 한 새로운 혼종화 단계가 일본 사회의 인식으로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본 사회에서의 한류와 탈한류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회의 한류 인식이 이제 변화됐다. 일본 사회에서 한류가 이제 그냥 예전의 N차 한류가 아니라 인식이 변화돼서 보편성에 가까운 탈한류적인 성격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앞에서 제일 처음에 봤었던 한류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이식이 바로 포스트 식민주의적인 시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보는, 향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한류는 그 한류는 완전히 극복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보는 향수가 아니라 이제 일본의 새로운 문화가 나아가는데 한국과 연결되는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관계, 그러한 동시대성이 이제 어떤 한 계층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 사회 시스템 전반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식민주의가 이제 극복이 되어져 가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이제 사회의 인식이 K컬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저변이 이제 언제든지 융합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 저변 속에서 이제 K컬처 세대로서의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제 뿐만 아니라 동시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혼종화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가는 그 첫 번째 세대라는 점에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동일하게 서로를 상호 보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이제 일본의 Z세대는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도전적인 그러한 융합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상호 간에 만들어가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에 새로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아시아 공동체, 아시아주의의 가능성이 이제 비로소 그 일본 한류의 문화사적 계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비로소 K컬처가 새로운 한국과 일본의 아시아 공동체적인 그런 가능성을 열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본 주류 사회에서 한류라고 하는 것이 20여 년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구조적으로 변화되었고, 그러한 점에서 이제 한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본에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의 단계로서 K와 J가 새로운 문화적인 융합 양상을 이제 문화 양상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의 K와 J의 융합 양상을 한일 간 문화사적 교류 관점에서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개괄적으로 오늘은 일본 한류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그 문화사적 흐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